여러분, 오늘의 에피소드는 말 그대로 제 인생을 갈라놓은 새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바뀌고 있는 세계의 기여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독립 팟캐스터이자 산업과 정치, 그리고 인간 사이의 간극을 좇는 기록자입니다. 제 팟캐스트 사이렌 마이너스 시그널은 일반적으로 숫자에 가려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제 커리어가 아니라 제 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 3일, 저는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환경단체와 석유운송회사 간의 갈등을 취재하러 간 거였어요. 며칠째 항만 근처에서 공장을 드나들던 중 이상한 소문 하나가 제 귀를 스쳤습니다. 요즘 저기 새로 들어온 한국 회사 사람들, 무슨 정부 계약으로 감시받는 거래.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직감이 저를 창고 앞 야간 취재로 이끌었어요. 새벽 4시 42분. 공기조차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적 속에서 검은 밴 5대가 줄지어 창고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무장한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려왔고 순식간에 한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죠. 그곳은 제가 며칠 전 구경 삼아 들렀던 한국계 에너지 스타트업 네오그리드의 임시 작업장 겸 연구소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12명의 엔지니어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몇몇은 노트북을 안고 있었어요.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겁먹은 듯한 눈빛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당혹감,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죠. 그 순간 제 손이 자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고 제 뇌는 자동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누가, 왜 이들을 데려가는가? 현장에 있던 미국 직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여긴 아직 셋업 중인 조립 라인이에요. 무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배터리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원들은 체포영장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단지 정해진 목록에 따라 한 명씩 차에 태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딸깍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카페 구석에서 노트북을 열고 무작정 편집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나 대본 없이 현장에서 기록한 오디오만으로. 편집은 거칠었고 배경음악도 넣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말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루이지애나 항만에서 12명의 한국 엔지니어가 체포되었습니다.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멈췄고 컨베이어는 멈췄으며 그 위에서 일하던 수백 명의 미국 노동자들은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방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팟캐스트 플랫폼의 기술정치 분야 차트에서 3위를 기록했고 이메일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보, 격려, 항해, 협박. 수백 통의 메시지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왜 한국? 몇몇 이메일은 도발적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외국 회사 편 드는 거야? 루이지애나에서 누가 돈 댔는지 까봐라. 반면 한국 청취자들에게서 온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희 기술자들, 미국에서 무슨 일 있었나요? 언론엔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아는 정보 있으신가요? 그날 이후 저는 네오그리드와 그들이 만들던 기술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퍼즐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만들던 건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체 전지와 소듐 기반의 하이브리드. 현재 리튬 자원의 가격 폭등과 공급 불안정 속에서 차세대 에너지 저장 기술로 주목받던 분야였죠. 특히 군사용 항공 우주용으로 확장 가능한 모듈 설계. 쉽게 말해 기술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미국이
아니 누군가가 이 기술의 속도를 멈추고 싶어 한다는 가설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제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행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의 정적, 그 멈춘 컨베이어 위에 선 사람들의 눈빛, 그 침묵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폭로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숫자와 원칙 사이에서 내가 마주한 선택과 협상의 기록입니다. 내 이름은 엘로디 마르탱. 어제 새벽 루이지애나 항만에서 벌어진 일들을 고스란히 들으며 나는 단순한 팟캐스터라는 자리에 안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연행된 엔지니어들, 멈춰버린 공장 컨베이어, 감춰진 혐의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뉴스 소재가 아니라 원칙이 돈 앞에 무너지는 순간을 온몸으로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항만 연행 영상이 퍼지자 한국 정부가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뉴스 보도에서 흔히 나오는 우리가 당했다, 굴복할 수 없다는 언어 대신 절차와 증빙을 강조하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금된 기술자의 신분 등록, 비자 및 체류 상태, 계약서 원본, 연구개발, 비용 지출 내역, 투자자와의 서신 기록 등 모든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우리는 국제법과 투자자 보호조약,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하여 대응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읽고 내 심장은 뜨겁게 뛰었어요. 숫자 증서, 서류, 기록 이 원칙의 언어가 되었고 감정은 절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레이나 사바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다. 한국 측 발표가 나간 뒤 레이나 사바흐 걸프 국부펀드의 실무라인과 비공개 접촉이 이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통의 이메일과 연락망 속에서 나는 레이나와의 인터뷰 약속을 비밀리에 잡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단호했죠. 저희는 상호 이익형 투자를 원합니다. 굴복으로 얻는 계약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펀드는 고용 창출과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 고용,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기술이 한쪽으로만 흘러가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레이나는 한국의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한국 측은 관세 감수라는 무거운 한 축을 흔들 준비를 했지만 그 대신 넣을 카드는 명확했습니다. 공동 R&D, 기술 이전, 현지화, 특허 공유, 청정, 에너지 전환 약속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원칙의 실현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내부 고발자 루카스 미첼의 증언. 여기서 이야기의 복잡성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루카스 미첼, 미 국토안보부 계약 분석관. 나는 그와 비밀 채널을 통해 접촉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숫자 대신 원칙이 왜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루카스의 문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소듐 기반 고체전지 기술 개발이 특정 국가 예산 삭감안들에 의해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고 상납 요구, 일방적인 라이선스 제한, 기술 통제 조항 마련이 검토되었다는 기술 억제 로드맵이 존재했다는 것, 관세 폭탄 조치 준비 문서, 명백한 위협과 압력이 기술자들의 작업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놓았다는 보고. 루카스는 두려워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로서의 위험, 상부의 보복 가능성, 사회적 고립. 하지만 그는 또한 원칙 없이는 기술 혁신도, 투자도, 동맹도 지속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약속했죠. 엘로디, 나는 이걸 공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미친 짓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기술 주권의 본질이다. 한국 정부의 역제한 상납 거부 관세 감수. 그럼에도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 의회 쪽에서는 관세와 상납 요구가 여전히 선택지로 논의 중이었고 여론도 두 갈래로 나뉘었어요. 한국 정부 측 대표인 미라 정 과장과 나는 통화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전략적이었죠. 우리는 상납을 거부합니다. 국제투자자 보호 기준, 지식재산권 조약, 무역협정 조항들을 기반으로 대화할 겁니다. 관세는 우리가 감수할 수도 있는 카드지만
대가 없는 관세는 굴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역제안을 설명했어요. 160조 원 규모의 상호투자, 공동 R&D 패키지, 실무 수준의 기술 이전 약속, 현지 고용 및 지역사회 참여 보장, 특허 풀풀 운영 조건과 수출 통제 예측 가능성 확립. 이 역제안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호 인센티브가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내 딜레마 폭로인가, 전략인가. 이 모든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얼마나 파장이 클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를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지금이야말로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내 팟캐스트 청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상납을 거부하면서도 우리가 관세 같은 독한 카드를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원칙 때문인가요? 아니면 주권적 기술 역량을 지키기 위한 계산된 전략인가요? 나는 루카스의 문서 일부를 공유할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청취자들에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팟캐스터로서 나의 사명이라면 정부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펼쳐지는 과정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면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의 안전, 한국과 미국의 외교관계, 뉴스의 영향을 받은 투자자들, 숫자들 뒤의 원칙들. 이 순간 나는 숫자들과 원칙들의 목록을 머릿속에 세웠습니다. 숫자 원칙, 계약서 원본, 서면 합의, 투자 지출 내역 투명성, 법의 지배, 현지 고용자 수, R&D 인력 비율 공동 성장, 기술 이전, 세부 특허 사용 조건, 라이선스 조건 주권, 기술 자율성, 관세 단계 조정, 투자 기간 보장 예측 가능성, 신뢰 가능 동맹. 그리고 이 원칙들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협상과 문서 작성, 정부 발표, 기업 투자자, 교섭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굴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그 단어가 가진 냄새, 습기, 그리고 침묵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에선 그 침묵이 세계를 흔드는 목소리로 바뀌는 장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루카스 미첼이 내게 넘긴 자료 중 일부를 팟캐스트에서 공개하기로. 리스크는 너무 많았어요. 미국 정부의 대응, 나 자신의 신변, 플랫폼 차단 가능성, 한국 기술자들의 처우에 끼칠 여파까지.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지 내 커리어가 아니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남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나는 새 에피소드를 침묵의 이유들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2025년 7월 미국 정부 내부에서 작성된 한 보고서에는 한국의 고체전지 기술 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 옵션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음모론일까요? 폭발적 반응. 그들은 왜 멈췄는가? 그 에피소드는 하루 만에 전 세계 스트리밍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 동아시아, 걸프 지역에서 청취 수가 폭증했고 언론들이 팟캐스트 내용을 인용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통제를 위한 정밀 연행이라는 내 내레이션은 뉴스 자막에도 그대로 박혔죠. 하지만 반응은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미 보수 매체들은 즉각 반격에 나섰습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기술 안보를 해치는 사례라는 프레임을 되살리려 했고 나에겐 유럽 이중잣대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반면 브뤼셀에서는 전혀 다른 논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에너지기술분과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 사건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처음으로 동맹국이 굴복, 프레임을 거부한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한국의 대응은 단순한 반격이 아닌 기술 주권에 기반한 외교의 새로운 모델이다. 내 팟캐스트가 외교적 용어로 인용되는 순간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조금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까지 파장을 낼 수 있을지 몰랐거든요. 한국의 역공 원전 기술 주권 선언. 그리고 마침내 한국 정부가 정면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기자회견장에서 단 하나의 키워드를 내세웠습니다. 바로 연료주권. 한국은 원전 연료주기 전 과정을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우리는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 감시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핵심 원전 기술의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먼저 공개하고 투명한 협력을 제안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것이죠. 이 발표는 아부다비, 도쿄, 브뤼셀, 심지어 미국 의회 내 온건파에게도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특히 도쿄의 경제전략 싱크탱크 소속 사토 나오코 박사는 내게 보내온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죠. LOD, 이건 1985년 일본이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플라자 합의로 일본은 굴복했고 그 대가는 수십 년의 침체였어요. 한국은 지금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 내 균열 우리가 너무 멀리 갔다. 루카스가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 방송이 상원회의에서 언급됐어요. 실제 회의 영상 속에서 한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팟캐스트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기술 동맹국에게 상납을 요구하는 강대국 모델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기적 이익을 위한 자해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정부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공장이 멈추자 실직한 노동자들의 항의가 들끓었고 연행된 기술자들이 사실은 지역 고용과 경제를 지탱하던 핵심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죠. 관세보다 중요한 건 일자리라는 구호가 회의실을 뒤덮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굴복이 아닌 계약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그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 내 목소리, 우리의 프레임. 팟캐스트 댓글에는 수천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지 값싼 배터리가 아니네요. 철학이 있어요. 기술을 지키는 게 외교라는 말 처음 들어봤지만 설득됩니다. LOD,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한국을 응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굴복하지 않고 협상하는 법을 목격하고 자기 현실에 투영하고 있었어요. 이건 이제 한국만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팟캐스트를 다시 녹음했습니다. 프레임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동맹을 요구받고 신뢰를 바라는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술을 지키는 것이 신뢰를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동맹의 자격을 기술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의 끝에 어떤 문장이 새겨질까요? 여러분, 이 에피소드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 끝에서 제가 본 것은 무너진 동맹이 아니라 새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9월 초에 서울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습니다. 루이지애나의 항만에 짙게 깔렸던 불안과 긴장, 워싱턴의 의사당에 울려 퍼졌던 날 선 질문들, 브뤼셀의 회의실에서 터져 나온 박수 소리, 아부다비의 회색 유리창 뒤로 번지는 재정적 계산들. 그 모든 장면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무렵 나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제는 기록자로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마주해야 할 증인으로서요. 엔지니어 전원 석방, 조용한 새벽. 9월 8일 새벽 5시 12분, 뉴스 알림 하나가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네오그리드 한국 엔지니어 12명 전원, 조건 없이 석방. 미 검찰, 기소 취소 결정. 루이지애나 주정부, 공장 재가동 협의 착수.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조용한, 그러나 너무도 묵직한 새벽이었어요. 엔지니어들은 하나둘씩 출국했고 대부분은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중 한 명, 박선우. 고체전지의 설계자이자 내가 처음 루이지애나에서 찍었던 영상 속 맨 앞줄에 섰던 사람. 그가 나에게 보낸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이랬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만 돌아가는 길이 달라졌습니다. 한미걸프 역사적 3자 협정 발표. 9월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3명의 인물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국 통상대표 미라 정, 미국 상무부 차관보, 그리고 레이나 사바흐. 이들은 대등한 기술협력 및 산업주권보장협정이라 명명된 문서를 동시에 들어올렸고 그 장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습니다. 협정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협정 주요 내용. 관세 단계적 유예. 한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3년간 유예하고 기술 이전 고용성과 조건을 달성할 경우 폐지 검토. 미국 내 고용 확대 보장. 네오그리드 포함 4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8개 주에 공동 생산 라인 신설. 5년 내 직접 고용 2만 명 목표. 공동 특허 풀 운영. 배터리 에너지 소재 분야 47개 핵심 특허를 상호 공유하는 IP 풀 설립. 중복 과세 통제 회피. 수출 통제 예측 가능성 강화. 미국의 EAR 수출 관리 규정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 의무화. 3중 백업 공급망 구축. 한국 미국 걸프 삼각 공급망 구축. 위험 분산 재난 대응 시스템 포함. 이 협정의 이름은 곧 별명처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맹의 새 문장 협정. 사람들은 그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했죠. 누군가는 이제 동맹은 명령이 아닌 계약이다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기술의 주권이 동맹의 조건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에피소드, 그리고 질문. 이 모든 흐름을 마무리하며 나는 마지막 에피소드를 녹음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게 동맹의 새 문장. 이 사건은 단지 기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산업전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기술이 문장을 바꾼 첫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맹은 허락이 아니라 계약이었고, 자조는 비용이 아니라 레버리지였습니다. 나는 이 방송을 마무리하며 청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굴복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감수할 수 있으신가요?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돈만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의 진짜 기술 패권은 누가 쓰는 문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엔딩 돌아가는 길이 달라졌다. 이제 저는 다시 프랑스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의 관찰자가 아닙니다. 진실이 어떻게 흔들리고 또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기록한 증인이자 무언가를 지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은 기억의 연대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새로운 질문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이 동맹의 조건이 되는 시대, 우리는 굴복과 협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함께 마주하겠습니다.